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게 2027년도죠. 만약 중국한테 반도체까지 넘어간다는 가정을 하에 버리면 중국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자, 중국과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나라가 대만인데 중국이 대만을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때문인 건가요? 말이죠. 그것도 한 부분이죠. 중국이 타이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목적이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정이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타이완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왜 타이완이 중요하냐? 중국이 태평양을 못 건너게끔 여기가 막아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타이완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 나가야 된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이 약한 게 이제 해양의 이 굴기인데. 대부분이 막혀있죠. 막혀있다. 다른 나라들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강국을 지금 외치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조건 타이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왔다 갔다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금 긴장된 국면인 게 안 좋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던 지경학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경학적, 우리가 경제안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누구는 뭐 이런 말 어떤 전문가는 뭐 기경학적, 기술 경제학적 이렇게 표현한 기경학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 그래서 TSMC를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가 많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바로 TSMC를 폭파시킨다. 맞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나리오. 혹은 뭐 TSMC가 거기 없더라도 외부에서 TSMC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놨다. 미국이. 타이완 자체가. 그러니까 TSMC 공사 회사 자체가 안 먹히도록 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TSMC만 보는데 사실 TSMC뿐만 아니라 이 TSMC를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타이완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지경학적. 세 번째가 이 시진핑 3년임의 일종의 정치적 명분입니다. 네. 그래서 2028년까지 대만을 차지하겠다. 2027년.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했는데, 그게 2027년까지인데, 2027년도가 왜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연도, 이게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2027년도죠. 일단은 인민해방군이 생긴 지 100년이 딱 되는 연도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2027년도가 이제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또 친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중국 친구도 물어보면 만약에 사연인이 한다라고 했을 때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마 사연인도 할 것이다. 근데 그만큼 시진핑의 3년인 명분이 대만의 통일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사연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끝나면 자기 업적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 사연임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연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되면 또 명분이 되겠죠. 정리가 되면 이제 내가 또 업종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연임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그 명분으로 또 사연임을 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되든 본인은 더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 지금 현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진핑이 우리가 중국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꿈. 그 꿈은 세 가지 꿈으로 나눠져요. 하나가 흥국몽이에요. 흥국몽이 뭐냐면 시진핑이 2013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기가 등장할 때부터 시진핑의 중국은 넘버 2였어요.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넘버 2. 그래서 우리가 G2란 말이 나온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은 넘버 2였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했기 때문에 근데 시진핑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원래 중국이 세계 1등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당나라나 청나라 역사적 올라가 봤을 때 특히 청나라를 보면 그 당시 때 중국은 전 세계 GDP의 32.9%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1등이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몽이 그런 거예요. 중국의 꿈. 그러니까 그게 흥국몽이에요.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추월한 넘버원이 되겠다는 이야기. 그게 흥국몽. 두 번째가 강군몽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요 강군몽이 중요한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될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거하고 좀 연결 또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지금 좀 전에 미중 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보는 중국은 속내는 어떤 게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을 했던 이
CDI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SI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CD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또 이야기했을 때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GSI는 Global Security Initiative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 지금 GDI나 GSA의 전략적 의도가 뭐지라고 보는 거죠. 그럼 GDI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미국한테 뭘 도전하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는 그게 GDI의 전략적 목적이고요. 네. GSI는 뭐냐면 군사 패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군사 패권과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중국 말은 안 하지만 미국이 보는 이 시진핑이 이야기한 GDI는 속내가 뭐야? 근데 그걸 보았을 때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지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앞으로는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그러면 법정 화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특허를 받았고 이미 상용화를 시키고 있고 국경 간에 이 결제가 이미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 패.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브릭스 페이라고 들어보시면 준비하고 있는 거. 중국이 지금 브릭스나 주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계속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1대1로 들어보셨죠? 그걸 왜 하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위안화를 야금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죠. 야, 저거 심상치 않은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가장 큰 건데 GSI가 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 군사 패권인데 감히 미국의 군사에 도전을 해? 말을 안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중국의 국방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방비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지금 미국 국방비랑 중국 국방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국방비 계속 올라가는데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야, 저게 있잖아. 뭐 AI R&D 자금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뭐 대학의 지원금 이게 다 돌고 다 군사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첨단 산업의 문제가 이게 다 군사 기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안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GSI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의 지금 군사 패권에 도전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에서 미국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핵탄두입니다. 핵탄두. 미국과 러시아가 원래 핵은 무섭기 때문에 미국 핵탄두 1,500개, 러시아 1,500개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더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아졌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랑 이야기 안 해. 그러면 이제 핵탄두 우리 이거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게 증강을 합니다. 중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핵탄두가.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면 훨씬 더 미국보다 많습니다. 이게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미국은 제일 걱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바이든의 트럼프가 때리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GDI와 GSI에 있고 GDI보단 GS, 군사 패권, 핵탄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바이든은 시진핑이랑 핵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가 몇 개 있는데 만들면 안 된다 그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난 당신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꾸 보는 불안한 거죠. 근데 러시아까지 지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러시아가 지금 중국과 합쳐지고 그러면 핵탄두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은 핵탄두를 더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지금 북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세가 더 지금 긴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타이완 내가 세 가지 목적. 네, 세 가지 목적. 네. 지정, 지경. 그 다음에 시주세계 3년임의 명분이었다. 명분. 네. 그래서 반드시 타이완을 가져와야 된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이 시진핑의 중국몽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흥국몽, 두 번째가 강군몽, 세 번째가 뭐라고? 통일몽. 통일몽에 뭐가 나와야 돼? 타이완이 나오는 거죠. 타이완. 이해되시죠? 네. 흥국몽, 강군몽, 통일몽. 자, 그럼 중국은 지금 대만 공적인 압박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고민이 많죠.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바이든처럼 타이완을 케어해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청구서를 더 많이 요구할 거야. 계산이 확실해. 우리가 계산이 확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죠? 미군 돈 더 내 하는 것처럼 타이완에도 돈 더 내. 무기 더 사야지. 제가 타이완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완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국이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생각이 많은 거죠.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대만 침공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원래는 아마도 제 생각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쟁 보면서 이게 단시간 내에 예를 단시간이라는 게 한 3일, 길어봐야 일주일 내내 끝나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데 사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이제 많이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밑에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되면 지금 저꼴 나는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쯤 되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짧게 3일, 일주일 안에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게 왜 타이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니얼 퍼거슨 하버드 교수가 어떤 말을 하냐면, 타이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미국 가면 러브 쇼파라고 있거든요. 네. 연인들이 앉아있는, 좁거든요. 그 옛날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앉아있어도 됐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덩치가 중국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발화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깨, 허리, 엉덩이,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미국과. 그 네 개의 발화점이 어디? 한반도, 센카쿠, 타이완, 남중국. 요 네 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게 된 발화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커져 버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부딪히는 중에서 엉덩이가 부딪힐 가능성이 커져. 거기가 대만인 거죠. 네, 그게 대만인 거죠. 그렇게 된 경우 이제는 이제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은 일단 뭐니까 그럼 가장 첫 번째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들어올 거고 평택도 가야 되겠죠.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과 이런 관리를 지금 사이가 안 좋지만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이까지는 가기를 이제 사실 중국도 모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짧게 끝내는 게 그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딜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조사하고 막 연구하고 있을 때 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 이렇게 중국 우리한테 너 뭐 줄래? 중국이 미국은 확실히 줄 게 있고라면 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딜을 한다는 게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는 만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는 시점은 지금 타이완은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요게 지금 미중 간에 가장 충돌 이슈가 돼 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대만 국민분들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가만히 지금 그대로. 우리 자주 국가로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번에 라이칭거 민진당 됐지만 사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대로. 지금 살아갔으면 좋겠고 자꾸 이제 긁어서 자꾸 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 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차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2027년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무력을 넘어서 이거는 명분이기 때문에. 이거 명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는 타이완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모든 걸 불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뜬구름 없지만 중국 인구 14억이에요.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에요? 네, 공산당 원이 1억 명. 그럼 그 가족들 포함하면 한 4억 명은 되겠죠. 4억 명이 공산당. 중국은 전체 당원은 아니에요. 다른데 이 공산당원,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상 과제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이 타이완이시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가능한 이걸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중국이 이걸 하려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스탠스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요게 이제 가장 중간적인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실제로 대만 정령하게 되면 그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건 다른 방송에 물어보지 않은 건데. 만약에 중국 거가 돼? 만약 중국 같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넘어간다는 가정을 하에 버리면 중국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고. 그럴 경우는 이제 중국의 파워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 국내에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 중국산
제품들, 뭐 차이나 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한국 뭐 저렴한 이렇게 지금 알리테무신부터 해서 뭐 첨단 제품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걸 많이 깊게 안 보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차이나 쇼크,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든 제도 생태계가 정말 많이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제 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우려가 현실로 제가 볼 때는 다가오고 있다. 이게 더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화시켰다, 통합시켰다 할 경우는 중국이 아마 더 강해질 것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신화를 돌려보니까 자기 나라니까 타이완이 가장 심각한 경제 파괴가 일어나고 두 번째가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돌린 것도 아니고 서방에서 이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 우력 충돌이 나면 또 휩쓸릴 국가도 한국이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석유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걸 지나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것도 못 들어오죠. 그거 뭐 이런 당장 수출입에 미치는 타격은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더 강해짐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의 생태계, 유통의 생태계가 더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매우 심각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아까 전에 중국, 러시아, 북한, 북중러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들 관계는 어떤지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가까워지고 북한과 중국은 약간 거리가 좀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북중로로 말하는 칠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중국이 제일 세니까 좀 이제 밑에 같이 그거 되게 싫겠죠. 아니 그런 구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넘버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를 키워야 돼요. 지금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노스, 미국 중심의 서방국, 우리가 G7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겠습니까? 개도국, 후진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 있죠. 그게 리딩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개도국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중국의 속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은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대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그게 중요한 그 겁니다. 사람이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말이 아닐 수 그치.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하는 연구하는 분야고 제가 오랫동안 현장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지금 계속 글로벌 사우스에 내가 대빵국으로서 역할을 만들려고 한다고. 근데 자꾸 북중로를 연결시켜. 그러니까 북중로하고 나머지는 다 적처럼 북중로 한미일.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구도가 싫다니까. 예,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도가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일단 북한이 강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왜냐하면 옆에서 핵 있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말은 뭐 하진 않지만 그냥 뭐 지금 뭐 중국과 북한하고 이제 중국 간에 이제 국경 무역하는 부분들 중국인들 들어와라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딱 붙은 거야. 자 보이지? 중국 네가 아무리 강하지만 나한테 잘해라. 내가 엄청난 애야. 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아니면 러시아 잡아.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간이 더 친한 척 보이지만 미묘함이 있거든. 그래서 북중로의 구도론을 우리가 편하게 하지만 사실 그런 구도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과 북한은 지금 미묘한 속에서도 사실 좀 중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냥 머리 아픈 거죠. 어떻게든 이걸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건가요? 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한미 동맹 특히 한미일이 합쳐져 군사 협력은 바로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고 믿었던 게 한국이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연히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가니까 불만이 많아진 거지. 어쨌든 그 끈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중국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일단은 유럽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노스라는 그러니까 선진국 G7에서 유럽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 요를 계속 경제적으로 엮으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동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정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야 전부 다 우리가 미국 편에서 중국을 전부 다 제재하는 것 같고 중국과는 전부 다 틀어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않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과 동맹이란 나라들 혹은 파트너 국가란 나라들이 보통 계산을 좀 해보면 한 60개 국가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동맹이나 혹은 파트너 국가라는 국가들.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경제나 무역 1등, 2등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110개국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 제재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동맹의 파워냐, 시장의 파워냐. 누가 이길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데? 독일, 프랑스. 가치이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미국 편에서 중국을 막 뭐라 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가면 뭐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가서 다 만나고 악수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존 외교를 하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한 국위 외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셨던 어떤 나라하고 친해지고 싶었나라고 얘기했을 때 유럽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어쨌든 내 편 그러니까 지금 말씀 110개국 플러스 알파 있는 국가들 더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새로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만 자꾸 구도로만 보고 있다.